부동산 상식의 플러스가 되는 부티비 플러스. 네, 오늘은 경제 읽어주는 남자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한양대 김광석 교수님과 함께 하반기 경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네, 부티비는 처음으로 방문을 해주신 거잖아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제 소개요? 네, 저는 부동산을 연구하는 건 아니고요. 거시경제를 10여 년 동안 연구하고 또 학교에서 수업도 하고 제 경제 읽어주는 남자 TV를 통해서도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정말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네. 벌써 8월입니다. 이제 상반기를 좀 지나고 있는데 이 하반기를 보기 전에 상반기를 먼저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집값이 크게 올랐을 때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 국가들도 다 같이 올랐었잖아요. 2023년 상반기는 또 어떻게 움직였는지 궁금합니다. 경제 관점에서 보면 23년 상반기가 지독하게 어려웠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하반기에도 여러 가지 불안 요인들이 있어요. 미국 신용등급 강등이 있다든가 중국 디플레이션 위협이 있다든가 그 문제를 꼽는다면 또 한도 끝도 없어요. 근데 그 문제를 꼽아도 23년 상반기만큼 많지는 않아요. 근데 거시경제적으로 봤을 때 지독하게 이 경제가 어려웠었던 이유는 이른바 초인플레이션, 그 초인플레이션 압력이 이제 정점을 찍고 완화되는 구간이 하반기잖아요. 인플레이션 압력이 줄어요. 고금리를 채택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걸 뜻해요. 하반기 경제가 좋다라고 표현하는 건 아닙니다. 상반기보다만 좋아진다라고 보는 거죠. 크게 좋아진다, 회복된다, 성장한다, 이런 표현은 적합하지 않아요. 상반기든 하반기든 둘 다 어려워요. 어렵지만 상반기보다는 그나마 좋아지는 흐름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이유는 말씀했던 것처럼 고물가 압력이 다소 완화되고요. 하반기에 물가 상승률 기준으로는 2~3%대로 내려오죠. 물가 상승률뿐만 아니라 금리도 추가적인 인상이 없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긍정적인 포인트가 되겠죠. 이런 것들 때문에 상대적으로 하방 압력이 좀 해소되는 변곡점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보니까 IMF에서 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1.5에서 1.4로 또 내렸었잖아요. 이게 5회 연속으로 낮추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근데 이와 반대로 또 세계 경제 성장률은 또 올랐더라고요. 이 1.4% 성장률은 근래 한국 경제를 놓고 봤을 때 가장 안 좋은 경제예요. 1980년 오일 쇼크에 따른 충격이 있었어요. 1998년 IMF 회원이 있었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있었고,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있었고, 그 네 번의 경제 위기 때 소위 역성장을 경험했는데 그 네 번을 제외해놓고 보면 가장 안 좋은 성장률이에요. 그만큼 강한 경기 침체인 거고요. 다만 이게 23년보다는 24년이 조금 나아요. 23년 한 해를 놓고 봐도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좀 나아요. 상반기가 0.9%, 하반기가 1.8%. 그렇게 보니까 좀 많이 네, 그렇게 보셔야지 상반기보다는 다소 나아지는 흐름. 여전히 고금리 아닙니까? 금리를 인상할 때의 심리적 압박감하고 금리 이제 인상할 일 끝났다 라고 받아들이는 거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긴축의 시대에서 완화의 시대로 가기 위한 준비기간, 그러니까 변곡점이죠. 이제는 금리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국과 미국 간 기준금리가 2%포인트 차이로 사상 최대라고 하거든요. 요거 좀 괜찮은 상황인가요? 네, 괜찮다 안 괜찮다라고 이제 논해버리면 안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안 좋아할 만한 표현인데 안 괜찮을 이유가 뭐가 있나요? 라는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기준금리 격차가 벌어지면 무슨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큰일이 나지 않아요, 사실은. 그런가요? 그러니까 한미 간의 기준금리 격차가 벌어지면 그제서 강달러가 올 거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자금 유출이 일어날 거고, 그래서 외환위기가 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1.5%포인트라는 격차가 벌어졌을 때 그것도 역대급이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1.75%포인트로 격차가 또 벌어졌을 때 이게 역사상 최고치였거든요. 1.5%포인트 격차일 때보다 1.75%포인트 격차일 때 더 자금 유출이 나와야 돼요? 아니에요. 순자금 유입이 있었어요. 단순히 기계적으로, 산수적으로 기준금리 격차가 벌어진다고 자동적으로 강달러가 오고 자금 유출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둘 다 1.75%였던 적이 있거든요. 이제 앞으로는 벌어질 것 같아, 역전돼서 벌어질 것 같아 라는 시그널이 있을 때 달러 사는 거예요. 2022년 10월이 1450원 정도를 기록했던, 근래 들어 가장 강했던 강달러 시대였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계속 격차는 벌어졌는데
오히려 강달러 기조가 약세화됐잖아요. 그럴 일이 없어요. 그럴 일이 있다면 대응을 하겠죠. 격차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그런 우려가 커지는 건 맞아요. 그게 우려돼서 기준금리를 올렸을 때 나타날 나머지 부작용들이 있잖아요. 그걸 고려하면 인상을 못하는 거죠. 금리를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한국은행 총재께서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 사이의 상충이 우려된다 이런 말을 올해 신년사에서도 제가 본 것 같거든요. 화분이 두 개인데 한 화분은 지금 홍수예요. 물이 꽉 찼어요. 물 더 주면 뿌리가 썩어요. 한 화분은 가뭄이에요. 물이 너무 부족해요. 그러면 둘 다 물 줘요? 가뭄 있는 화분에만 물 줘요? 가뭄 있는 곳에. 그렇죠. 물 뿌리개는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나는 물 뿌리개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입장을 바꿔놔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고민이 되죠? 그러니까 모두에게 고금리 시대가 오거나 모두에게 저금리 시대가 오는 것이지. 통화 정책을 움직일 때는 여러 가지를 같이 고려하는 겁니다. 물가 안정이라는 변수를 고려해야 돼요. 두 번째 경기 안정도 고려해야 돼요. 세 번째는 금융 안정도 고려해야 됩니다. 근데 경기가 완전히 난리가 났어요. 가뭄이에요. 금리를 오히려 인하해야 돼요. 경기가 너무 위축돼서. 근데 물가가 여전히 높아요. 너무 높은 물가를 끌어내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금리를 끌어올려야 되죠. 두 화분을 놓고 비를 내려줘야 될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금융 안정, 경기 안정은 같은 이해관계라고 보시면 좋아요. 금리가 높아져 버리면 경기 불안이 와요. 너무 높은 금리 때문에 기업들이 돈을 빌릴 수가 없어요. 투자할 수가 없어요. 금융부실도 나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금융부실 뭐예요, 지금? 부동산 PF. 금리가 더 올라가 버리면 PF 부실이 어떻게 될까요? 더 심해지겠죠. 그러니까 경기 안정이나 금융 안정이라는 이 화분은 금리를 인상하면 안 되는 화분인 거예요. 이 세 개의 화분은 국내 화분이에요. 대외적인 화분이 있어요. 그게 한미 간의 기준금리 격차죠. 그럼 지금으로 봤을 때 대외적인 여건을 보면 아직 사단이 안 났어요. 자금 유출 그렇게 우려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 굳이 이걸 고려해서 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느냐?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국내적인 화분을 보면 물가라는 화분 고려해야 되지만 그래도 물가 상승률도 22년에 6.3%를 찍은 다음에 최근에 2.7, 2.3%까지 떨어져 주고 있거든요. 여전히 고물가지만 그래도 물가 상승률이 목표하는 2%에 근접하게 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물가 잡겠다고 금리 인상을 할 필요가 추가적으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더 중요한 일은 뭐인 거야? 정말 어려운 경기 침체. 혹독해요. 또 더군다나 금융부실이 지금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금리를 인상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더위를 참 많이 타는데 강연장 같은 데서 여성분들은 춥다고 하세요. 남자는 덥다고 해요. 그럼 에어컨을 낮춰야 될까요? 아니면 올려야 될까요? 누가 더 심각한가에 따른 거예요.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면 여성분들은 제발 좀 자켓을 입으세요. 자켓을 입으시다. 또 우려가 되고 있는 게 금융권의 연체율도 계속해서 높아져가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금리가 인상될 일은 없어 보이고 동결 아니면은 뭐 인하 방향으로 가겠죠. 이런 게 영향을 어떻게 미칠까요? 본질적으로 이 금융부실 문제가 해소되려면 미분양주택 건수가 해소돼야 되거든요. 그거 해소되니까 분양하고 그 돈 받아서 대출 갚는 거 아니겠습니까? 금융부실 그 문제가 크게 떡하니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도저히 인상할 수가 없는 여건이라는 거죠. 지금까지의 이야기만 드리면 무주택자 여러분들은 굉장히 싫어하실 겁니다. 갭 투자자들은 굉장히 좋아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갭 투자나 혹은 다주택자를 옹호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건설사한테 무슨 돈을 받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인기성 발언하고 싶지도 않고요. 맞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 뿐입니다.